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단원 들어가죠. 원자의 구조의 전도성,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신소재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배우는 첫 시간부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그런 개념과 다른 아주 획기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배워왔던 내용들과 그리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조금 거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고제는 그렇죠. 113쪽부터 보면 되겠고요. 그 전에 선생님이 요거 모형을 하나 이제 그려서 왔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원자에 대한 걸 살펴보겠다는 거죠. 원자. 그렇죠? 여러분 원자 뭐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우리가 뭐 원자에 대해서 뭐 원자는 또 원자핵과 뭐 전자로 돼 있고 그 원자핵은 또 뭐 쿼크로 돼 있고 업쿼크, 다운쿼크 뭐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데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바로 시작이 됐느냐부터 그 역사적인 원자의 어떤 생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원자라는 거를 처음에 도입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돌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라는 건 이제 단단한 공 모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생각한 건데 이 입자라는 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연속적인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 물질은 계속 쪼개도 계속 없어질 때까지 쪼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물질은 이제 이 원자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원자만큼은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돌턴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원자에 대한 내용, 그래서 돌턴의 원자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 이거보다 작은 입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원자라는 것 자체도 또 다른 구성 입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톰슨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자를. 그래서 전자를 발견해서 이 전자가 이제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 전자라는 이 마이너스를 띈다는 것까지 이제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띈 입자가 여기에 이제 푸딩처럼 박혔다.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초콜릿 칩이 박혀 있는 뭐 쿠키 같이 이런 원자 안에 원자의 바탕은 이제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안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그 입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 핵이란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원자라는 것이 전체적인 플러스가 아니라 이 중심 가운데 굉장히 작고 그리고 질량은 굉장히 큰 원자핵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 이걸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러더퍼드의 모형 같은 경우는 아마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톰슨의 모형을 기본적으로 원자 모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자들이 뭐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금속막을 박을 굉장히 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입자라는 걸 이제 쏜 거예요. 쫙 쏜 거예요. 이제 알파 입자는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헬륨 원자 핵이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플러스를 딱 띄게 되면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알파 이 광선을 이렇게 쐈을 때 알파 입자들 이렇게 쐈을 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통과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일부 중에 하나가 경로가 휘는 애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극히 일부는 어떻게 된다? 되튕겨서 나온 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보면은 원자라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스라면 다 어떻게 보면 원자를 지나간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에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다 뭐 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대부분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원자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보다 빈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 극히 일부인 애들이 휘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플러스가 있다는 거고 정말 극히 일부 튕겨 나왔다는 얘기는 와 얘는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굉장히 묵직하구나. 얘를 쌌는데도 그렇죠? 얘가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튕겨 나갈 정도면 얘가 굉장히 묵직한 애다.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원자는 그러니까 원자 핵이라는 것은 중심에 있고 굉장히 크기가 작으며 그렇죠? 작으니까 대부분이 빈 공간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질량이 크다.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핵 발견 모형인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럼 이제 전자들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자들은 어떻게 있냐 하니까 전자들은 이제 요 주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좋았어요. 원자핵까지 발견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는 그럼 전자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죠. 그럼 전자들은 어떻게 된다?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은 전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얘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잡아당겨서 여기 가까이 있게 되면 전자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관측이 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이제 문제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게 이제 전자기학적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더퍼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행성 모양을 해서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도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돌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전자기학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선생님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든 간에 딱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일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호 모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부터 먼저 발견이 된 거고요. 그리고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뭐 원자핵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 발견 자체가. 이런 생각 해봤나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제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죠. 전기를 띤 입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속이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변화죠, 변화. 그렇죠? 가속 운동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변화인데, 뭐 속도가 변했을까, 속력이 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속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은 속도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속력이 변하거나 아니면 뭐가 변한다? 그렇죠. 방향이 변하면 되는 건데, 속력 자체는 일정하다 하더라도 원운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방향이 변하는 가속 운동입니다. 그럼 이런 가속 운동, 전기를 띤 입자, 얘네들이 가속 운동하면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여러분 배웠잖아요. 뭐죠?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전자기파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는 문제가 발생돼요. 아까는 뭐 정지에 있었을 때도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전자들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럼 얘가 지금 러더퍼드 말대로 이렇게 지금 원 궤도를 돈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계속 지금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자기파가 계속 발생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전자기파 형태로 전환이 돼서 자꾸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점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만, 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얘가 돌면서 전자기파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량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속력이 점점 줄다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다시 충돌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원자핵과 충돌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원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그거를 해결한 모델이 바로 뭐냐면 보호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호 모델은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건데, 이 특정한 궤도를 돌 때는 전자기파를 발생하지 않아도 돌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좀 주로 다룰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보호 모형을 우리가 주로 다루긴 하지만 보호 모형이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획기적이에요? 그냥 뭐 갖다 두들겨 맞춘 것 같은데. 맞아요. 두들겨 맞춰서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수소 원자, 딱 수소 원자 하나에서만 맞고요. 나머지는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형은 이제 현대 모형이라고 해서 전자 그룹 모형이라고 그러죠. 양자역학적 모형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대 모형에서는 완전 이제 수학적으로만,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확률 밀도 함수로 전자라는 것이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 모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2에 가거나 우리 이제 화학에서도 이제 양자 쪽에 공부하게 되면은 계속 여러분들 그냥 막 방식 푸는 거 있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 계산하는 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다루지 않지만 어떻든 이제 오늘날 모형은 요게 맞는데, 어떻든 이 보호 모형에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요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일반적인 우리가 원자에 대한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요걸로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뭐라고요? 이것도 틀린 모형입니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도 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형은 실제로 현대 모형이고, 하지만 이제 보호 모형을 우리가 다루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 모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죠.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의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가정. 우리 아인슈타인의 그 두 가지의 그 뻔뻔한 가정처럼 여기서도 닐스 보어도 되게 뻔뻔한 가정을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였냐면 얘가 궤도를 전자가 궤도를 돌면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 전자기파라는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게 되죠. 그럼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어떻게 된다? 궤도가 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충돌되면서 결국 원자란 것은 뭐 존재하기 어렵다 이 얘기인데 어떤 가정을 했냐면 이거예요. 궤도의 양자 말이 어렵죠? 어려울 거 없어요.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를 돈다는 거예요. 얘가 막 도는 게 아니라 딱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궤도. 얘가 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궤도를 돌 때는 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거지. 얘가 돌 때 지금 전자기파가 지금 나와서 문제인데 이걸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궤도를 돌면 자기가 어떤 특정한 궤도라는 게 있고 그걸 돌 때는 전자기파가 방출하지 않는다. 야, 그럼 뭐 지금 장난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신에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증명해 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해 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가설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정하다.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가설입니다. 궤도 에너지, 즉 그 특정한 궤도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에너지마저 양자화가 돼 있다는 거에서 전자는 한 안정한 궤도에서 다른 안정한 궤도로 전이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양자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양자화라는 말. 요게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퀀타이저라 그래서 이제 뭐 양자역학도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선생님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좀 볼게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이게 뭐죠, 여러분?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게 뭐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 연속적인 이런 의미고 디지털은 여러분들 이제 숫자의 뭐 이런 뜻이에요. 숫자의 뭐 이런 뜻인데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알면서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좀 잡힐 거예요. 자, 한번 질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입니까? 디지털 세상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에요? 아날로그 세상이에요? 디지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그냥 디지털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들 뭐 디지털 뭐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뭐 디지털 막 이러니까 마치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연속적인 세상이죠. 이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실은 도입한 거예요. 숫자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도입한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흐르죠. 시간은 우리가 측정할 때 기본적인 시간은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초와 2초 사이에는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5초도 있을 수 있고 2초와 3초 사이에는 2.5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1.5초와 2초 사이에는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죠. 1.75도 있을 수 있고 뭐 1.xxxx, 1.xx 숫자로 우리가 나타낼 뿐이지 결과적으로 뭐다? 이 값은 우리가 간단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로 나타낸 것뿐이지 사실은 시간이란 건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단지 우리가 숫자를 표현해서 한 거지. 사실 이 간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다 지워버린. 자, 우리가 일상생활로 나타냈을 때 이 정도 간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무슨 뭐 그 기록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뭐 빙상 경기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봅슬레이도 그렇고 무슨 뭐 100m 이런 건 뭐 1000분의 1초 경기 이런 거는 이 시간 간격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잘하게 끊어 가지고 나타낸다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연속적인 거를 숫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끊어놓은 개념이에요. 끊어놓은 개념. 끊어서 이렇게 1초 다음엔 바로 그냥 2초, 2초 되면 3초. 연속적으로 다 나타내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끊어서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연속적인 건데 우리가 뭐 숫자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거를 디지털 개념으로 바꾼 거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파동을 배웠으니까. 자, 뭐 파동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 소리가 전달됐다고 한번 해보죠. 되겠죠? 우리가 이제 횡파로 나타냈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이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이게 아날로그예요. 실질적인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디지털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얘네들 중에서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서 얘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유 뭐 이상하다. 뭐 대충. 자, 여러분 보여요? 예. 얘가 뭐 이렇게 된 거에 포인트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청 주파수라고 가청 진동수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20에서 2만 헤르츠, 그러니까 20보다 진동수가 20보다 작은 거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2만보다 더 넘어가는 거 안 들려요. 사람 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갖다가 사람 귀에는 들리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끊어가지고 요느 정도의 신호를,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거랑 다르죠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도 얘랑 똑같이 보이는 정도의 어떤 간격으로만 찍어서 놨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리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얘도 사람 귀에는 정상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들을 때는 얘랑 똑같이 들리는 부분만을 찍어서 나타낸 것이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간단해진 거예요. 사실은 연속적으로 모든 값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모든 값들 얘처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그냥 듣기에는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게 그냥 나타내면서 신호를 단순해서 얘네들만 찍어도 우리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라고 한다면 이 기계나 컴퓨터가 이거 신호 처리할 때 얘를 다 처리하는 거랑 몇 개 있는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정도만 처리하는 거랑 얼마나 이 과부하가 확 줄어들겠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회로를 얘가 처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차이를 못 느낀다. 이게 바로 디지털화예요. 디지털화.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이 굉장히 뭐 디지털 기기들이 복잡하고 이럴 것 같지 아니에요. 훨씬 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들만 우리가 뭐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끊어서 연속적인 거를 딱 어떤 포인트만 끊어서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들은 예전에는 그걸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되냐 막 그거 처리에 대한 것도 뭐 과부하도 걸리고 막 등치도 커야 되는데 이제는 더 오히려 간단해졌다니까. 몇 가지만 처리해야 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해지고 작아지고 뭐 여러분 뭐 많이 하는 뭐 뽀샵이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가능한 게 다 디지털 신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얘들은 이런 신호들만 딱딱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몇 가지 신호들만 가지고 나서 뭐 편집도 가능하고 막 뭐 여러분도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것도 보면 예전에 아날로그는 다 처리해야 돼. 다 처리해야 돼. 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점들만 찍어가지고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카피, 그 다음에 페이스트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걸로 뭐 합성하고 이런 거 쉽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즉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다?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연속적인 세상이죠. 1초 다음에 2초 그 사이에 시간이 안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된다? 숫자의 개념, 디지털 개념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게. 그러니까 뭐 이걸 또 무리 있게 너무 끊어가지고 뭐 띄엄띄엄 뭐 보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신호는 편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음악도 이렇게 신호를 단순화하기 때문에 뭐 잡음도 없어지고 뭐 화질도 개선되고 이런 것들도 연속적으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몇몇만 하니까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자 뭐다? 결국엔 세상은 연속적인 세상이다. 이건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숫자적인 개념을 넣어서.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닐스 보어의 궤도의 양자화라는 거는 실제 이 원자의 세상에서는 뭐 연속적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디지털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양자화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양자화라는 개념은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그냥 디지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궤도가 연속적인 게 아니고 전자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런 전자의 궤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띄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화돼 있다는 게 바로 보어의 양자 이론이에요.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이었는데 이 원자의 궤도는 디지털이야. 이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 띄엄 딱 떨어져 있어.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이 개념을 모르고 여러분 나중에 무슨 뭐 전이하고 뭐해서 외워서 문제 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고가 얘기한 것은 디지털 세상을 얘기한 거다. 디지털 개념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를 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죠? 디지털. 그러니까 요 궤도와 요 궤도를 돈다고 했을 때 요 그림상에서 여기에 중간에는 궤도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으로서는 연속적이니까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궤도의 에너지 양자는 여기에 대한 궤도에 대한 에너지 역시도 양자화되어 있다. 띄엄띄엄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값이 없다는 겁니다. 연속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값만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아까 무슨 뭐 저기 에너지 궤도했을 때 뭐 에너지 흡수되고 방출되고 여기서 다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전자의 궤도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지 애매한 요 사이사이에는 아무 데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특정한 값만을 가져야 된다. 그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자의 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고요. 특정한 궤도를 우리가 양장수 n으로 나타내서 요 안쪽부터 원자에게 가까운 쪽부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양자수가 1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궤도. 그다음에 여기 다음 궤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n은 2라고 합니다. 두 번째 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이걸 우리가 특히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 핵이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양자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불연속적인 값이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 양자수에 따라 결정됐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 궤도야, 궤도.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애는 특정한 그 궤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각각 어떻게 된다? 다르다는 거고 여기 도는 애랑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 값은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에너지 준위를 이동한다는데 여기서 보면 자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오히려 어려운 말인데 이게 에너지 준위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에너지 레벨. 그럼 여러분 보세요. 레벨 1이고 레벨 2예요. 또 그러면 이쪽은 레벨 3야. 레벨 4고 그러면 어디가 레벨이 높은 거겠어?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레벨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쭉쭉쭉 올라서 레벨 무한대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이라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다. 그 레벨을 나타내는 거고 이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에너지 준위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일로 이동. 여기 궤도에서 여기 궤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여기서 이 궤도로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자, 여기서 표현이 잘 돼 있네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요 궤도에서 요 궤도는 레벨이 높은 궤도예요. 당연하지. 레벨 1이고 레벨 2라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상생활에서 레벨 1보다 레벨 2가 더 높죠. 뭐 오락 같은 거 해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럼 레벨 1에서 레벨 2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레벨 1에서 레벨 2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오락할 때도 뭘 아이템 같은 걸 먹고 자꾸 해야지 뭐 점프하지 레벨이 올라가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광전 효과를 공부하면 되는데 사실은 광전 효과를 좀 앞에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선은 받아들이고요. 선생님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요것만 우선 받아들이고 광전 효과에서 선생님 요거를 자세하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런 거 제일 싫어해서 선생님이 지금 교재 내용을 다 바꿔서 순서대로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전 효과를 먼저 넣으면 여러분이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요것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먹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례상수를 넣어서 이꼴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H라고 쓰는데 요게 이제 하라고 읽습니다. 막스 프랑크.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포문을 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하 F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상수기 때문에 프랑크 상수라고 해요. 프랑크 상수. 그래서 요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결국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H자 쉽게 말하면 하 F만큼 에너지를 먹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되겠죠?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높은 레벨 2에서 레벨 1으로 떨어질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더 낮은 단계로 가게 되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토해낸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예, 좋아요. 그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 레벨 차이가 클수록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크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요와 요 지금 요 에너지 레벨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점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토해내는데 레벨 차이 커요. 지금 레벨 1에서 레벨 10까지 올라갔어. 그럼 그만큼의 차이만큼은 어떻게 된다? 흡수해야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레벨 10에서 레벨 1으로 떨어졌다면 그만큼 차이가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차이만큼을 토해낸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 에너지가 이 진동수 요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빛의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에너지는 전자기파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빛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 그래서 파동을 다 미리 한 이유가 다 여기 있다니까요. 그렇죠? 파동을 다 미리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 형태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다 왔어요, 거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보 아저씨, 좋다 이거야. 그 당신의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가설이 좋다 이건데 그럼 증명을 해야 될까요? 물론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원자가 양자화돼 있다, 즉 디지털화돼 있다는 거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배웠죠?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원소 배울 때 처음부터 그 원소 주기율표 막 이런 거 나올 때 막 여러분들 그냥 막 기겁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와 헬륨하고 무슨 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뭐 나트륨하고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게 있으면 얘랑을 다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럼 얘랑 구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뭐였죠?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된다 그랬죠. 그냥 그러고 외우고 말았어요 아마. 왜 그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그게 문제냐. 그럼 스펙트럼이 뭐냐? 이것도 이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선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고 다른 애 찾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수소 원소가 뭐 나타낸 거고 이건 헬륨인데 여기서 뭐 다른 줄 하나 나왔다고 뭐 다른 거 찾아내거나 얘는 다른 거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건데 봐요. 이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아까 같은 원자가 있다고 해봐요. 원자 이게 핵이 있습니다. 핵이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띄엄띄엄한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궤도가 사실은 궤도가 좀 리얼하게 그려야 되겠다. 자, 궤도가 여기가 제일 첫 번째 궤도가 요 간격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부터로 너무 좁아.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궤도가 좁아집니다. 자, 그거 선생님 좀 이따 다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보죠. 왜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즉 여기는 아니지.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그렸다. 자, 어떻든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있는 애가 욜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자기파 에너지 형태가 하F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를 떨어졌다 해보죠. 여기도 어떻게 된다? 단지 여기도 이만큼 에너지, 전자기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요거랑 진동수가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얘보단 얘가 더 작겠죠. 그 다음 궤도가 또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또 여기 궤도가 또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에너지가 또 이제 방출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그 빛이 나온다는 거 해봐요.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해보죠. 그때 전자기파 그 에너지 값을 우리가 10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 이 간격이 더 좁아. 그러니까 한 5가 나왔다고 해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는 한 3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거가 빛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 스펙트럼이 그냥 레벨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낸 걸 그냥 표기하면 3이 나오는 거야. 3. 여기 3.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5짜리에서 빛이 하나 뿅 하고 나와. 이게 떨어질 때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짜리에서 하나 이렇게 딱 하고 나왔어요. 요 값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눕혀놓은 게 이거지. 만약에 얘가 연속적이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연속적이었다. 여기 연속 스펙트럼 있죠. 그러면 전자가 요 궤도 특정한 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가 얼마냐면 뭐 1 얼마 나오고 그 위에서도 떨어질 수 있어.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다 떨어질 수 있으면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나오고 여기다 그리면 안 돼. 자,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다 값들 나오면 결국엔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궤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디서나 다 떨어질 수 있다면 걔네들 값이 어떻게 된다? 그림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값이 연속적으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처럼 어떤 특정한 값,
특정한 값, 특정한 값, 특정한 값, 특정한 값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는 절대로 그 값이 안 나온다. 아, 얘는 뭐야? 정말로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고 특정한 궤도에서 특정한 궤도로 얘가 전이한다 그러거든요. 전이할 때 이런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해가죠?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원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소와 헬륨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게 선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면 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쪽으로 좀 더 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물론 전자는 하나지만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궤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런 궤도의 패턴이나 뭐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궤도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달라 이게. 이 간격하고 이런 게 달라. 그러니까 수소는 항상 수소라는 애는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나오는 특정한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소라는 자체로 정해져 있는 거고 헬륨은 헬륨만으로 항상 똑같지만 그 헬륨이란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의 값하고 헬륨의 값은 다르죠. 그 스펙트럼을 다 조사해 보면 얘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수소라는 애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소의 지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스펙트럼은 지문이야, 지문. 얘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얘는 이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야. 반면에 얘는 이거랑 얘랑은 다른 그런 선이 나오는 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되겠죠? 특정한 궤도를 자기들이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궤도가 뭐 전이 될 때마다 나오는, 그렇죠? 여기서 뭐 레벨이 다운될 때마다 나오는 그 전자기파에서 표시되는 그런 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에 방출되는 값들이 표시되는 이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 이어서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지금 빛을 얘가 지금 높은 궤도에서 레벨 높은 레벨에서 낮은 레벨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고, 여러분 또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 그럼 이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레벨이 지금 다운되면 빛을 방출하죠. 근데 레벨 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너지를 또 먹어야 되지. 그렇죠? 에너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전체적인 빛을 쪼여주고, 그렇죠? 이런 궤도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얘가 지금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면 특정한 값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 F만큼의 에너지를 먹을 거죠. 그럼 먹는 양만큼이 어떻게 된다? 빠지는 거예요. 얘가 먹은 거예요. 꿀 거. 이해가죠? 그 다음 궤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뭐 다시 레벨업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또 먹겠죠. 그럼 그 먹은 양을 또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먹고 한 거를 표시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빛을 주고 얘들이 계속 얘가 흡수한 거를 측정한 거고,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은 얘가 높은 데서 그러니까 높은 레벨에서 낮은 레벨로 떨어질 때 전자기파가 방출된 거가 빛으로 표시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운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전체가 어두고 여기가 빛이 빠진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흡수나 방출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원소라면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이나 이 스펙트럼 그 계열은 완전히 어떻게 돼야 된다?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론적은 그런데 약간 방출 스펙트럼이 에너지가 약간은 좀 떨어져요. 그 내용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설명은 안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방출될 때 바로 그냥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이렇게 복사되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됐다가 방출되고 이런 부분.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뭐 역학적에서 뭐 마찰력 때문에 뭐 열 에너지를 막 손실되고 이런 것처럼 해서 약간 방출 에너지가 조금 더 적게 약간 떨어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야 되죠. 같은 원소라면.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궤도가 양자화,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안 어렵잖아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자, 기체들은 그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아까 봤던 뭐 수소 기체, 수소 이런 것들. 그런데 고온의 고체, 필라멘트, 그다음에 여러분 태양 같은 경우는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양자화돼 있으면 모든 게 다 선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 고온의 고체 같은 경우, 필라멘트 간단하게 뭐 태양 같은 거 말고 가열한 필라멘트 이런 거는 왜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냐? 얘도 궤도화가 양자화가 돼 있으면 당연히 선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요거를 우선은 다음 시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체를 봤을 때는 다 선 스펙트럼이 나와서 양자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해결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해결했어요.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봐서는 모든 궤도는 특정한 값을 가진 양자가 돼 있다. 됐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인데 에너지 준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에너지 레벨. 오히려 영어가 훨씬 편해 이런 건.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죠. 그럼 요 첫 번째 요게 이제 N1인 원 상태가 바닥 상태. 그다음에 N2, N3, N4, N5, N6 이렇게 점점 나가죠. 그래서 N 우리가 무한대까지를 무한대를 8로 자, 무한대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상황에서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양쪽에 지금 요 인접한 준위들이 있죠. 레벨들이 있을 때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전자가 점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전이라 그러죠.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전이 될 때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여유 있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먹은 만큼을 다시 토해낸다. 그 형태가 우리가 이제 하이프로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막 어려운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이 지금 얘가 나오는 뭐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하는 이거는 바로 이 지금 이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의 차이만큼이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거지. 자, 봐요. 이 원에서 E2 이게 레벨이 높은 거예요. 넘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렇지. 에너지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E2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요거 구하는 거 이제 조금 이게 다뤄볼 겁니다. 안 어려워요. 예,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몇 가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죠. 여기를 우리가 바닥 상태를 했죠. N이 1인 상태에서 2인 상태, 3인 상태, 4인 상태, 5인 상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자, 요거를 조금 숫자로 한번 나타낼까요? 요때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요게 단위가. 그 다음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 얼마니? 여기 문제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이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안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하잖아요. 마이너스 1.51 숫자도 지저분하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든 간에 보면 이게 에너지 값이에요. 요 궤도에서.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누가 더 큰 거예요?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여러분 혼동한다고. 누가 에너지 큰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작은 값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 여기서는 구속을 의미해. 원자핵의 구속된 값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6이라는 숫자가 더 크죠. 3.4보다. 13.6만큼 크게 지금 원자핵의 이 전자는 구속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된다? 3.4만큼 구속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얼만큼 대략 한 얼만큼 차이 나요? 한 10.2만큼 차이 났죠? 10.2만큼 덜 구속돼 있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 있는 전자보다 10.2만큼의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N이 무한대가 되면 이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0 일렉트론 볼트. 즉 구속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지. 이게 자유전자야.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혼동하는 친구들 많아요. 결국은 얘들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구속의 정도야. 그러니까 13.6이라는 거는 많이 구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얘는 전자는 자기만의 힘이 없어.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고 이쪽은 3.4만큼 구속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얘는 얘보다는 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덜 받는 거고 얘는 얘보다도 덜 받죠? 더 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도 에너지가 더 높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의미 잘 이해해 두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는 조금 한번 알아보죠. 무조건 N이 어디서 떨어지든 무한대에서 떨어지든 1로 떨어지는 레벨 1 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계열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무조건 n이 어디?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에너지를 토해내는 애가 지금 토해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n이 어떻게?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어디? 1로 떨어지는 애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가장 진동수가 큰 거, 가장 큰 진동수의 에너지가 진동수가 큰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얘기는 뭐다? 파장은 짧아지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 파동을 미래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파동에서 배웠지만 빛을 우리가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가겠느냐. 이거 알죠? 여기서 또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진동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런 게 하나 나와요. 요런 게. 그러니까 또 외우려고 그런단 말이야.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유도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어떻게 된다? 서로 반비례죠. 빛의 속도는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야. 진동수가 제일 큰 거는 파장이 제일 짧아. 이게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됐죠? 반면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어떻게 된다? 그렇죠.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예요. 2에서 1로 떨어지는 것이 진동수가 제일 작고 파장은 제일 긴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 이름은 사실 안 외워도 된다고 선생님 맨날 얘기했는데 가끔 보니까는 이거가 뭐 라이몬 계열이다 발명,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 필요 없는데. 어쨌든 2번으로 떨어지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서든 2번으로 떨어지는 거로 보게 되면 얘는요, 최대 맥시멈은 뭐냐? 제일 많은 에너지를 토해내는 건 역시 뭐 궤도가 무한대인 애가 어디? 2번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경우가 진동수가 가장 클 거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방출할 거고, 제일 토해낼 거고, 파장은 제일 짧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에너지를 적게 토해내는 애는 바로 뭐냐면 3에서 2로 떨어지는 애죠. 3에서 2로 떨어지는 애 있죠. 그렇죠? 항상 2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진동수가 가장 작고 파장은 제일 긴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으로 떨어지는 애를 한번 살펴볼게요. n이 3으로 떨어지는 애는 무조건 3으로 떨어지는 애만 지금 모아놓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가 무한대인 데서 3으로 떨어지는 애가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크고 파장은 제일 짧은 형태가 되고, 제일 에너지가 여기 3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는 4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에서 어떻게 된다? 3으로 떨어지는 거. 이것이 진동수가 가장 작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장이 가장 긴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1로 떨어진 형태의 그 전자기파,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외선 형태로 나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죠? 요게 바로 가시광선 형태로 나오고,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3으로 떨어진, 무조건 3으로 떨어진 건 바로 적외선 형태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도 조금 이게 라이몬이고 1, 2 라이몬. 번호야. 1번 라이번 손들어, 뭐 2번 발모 몰라. 여러분 알아서 해요. 이런 거. 자, 어떻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서 핵심적인 거 또 하나. 자, 보세요. 자외선 계열로 떨어지는 쪽이 1번으로 떨어진 애 중에서 가장 작은 애랑 가시광선에서 떨어진 애 중에서 가장 큰 애랑 비교하면 누가 더 에너지가 셀까요? 얘가 세요. 얘가 세다. 그러니까 이 계열 안에서는 무조건 1번으로 떨어진 애랑 2번이랑 떨어지는 누구랑 비교하던 관계는 이 계열로 따지게 되면은 1번으로 떨어진 애들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얘들이 제일 세. 얘들이 제일 세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러면 2번으로 떨어진 애 중에서 제일 가만히 있어봐. 잘못됐다. 맞지. 2번으로 떨어진 애하고 3번으로 떨어진 애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가 3번으로 떨어진 애 제일 센 애하고 2번으로 떨어진 애 제일 약한 애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세다? 그렇죠. 무조건 2번으로 떨어진 애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 계열은 항상 1번으로 떨어진 애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떨어진 얘네들 간의 비교는, 그러니까 얘네들 1번으로 떨어진 애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제일 센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진 애가 제일 세지만 1번과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요 양자수 1, 2, 3에서 얘네들 계열 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 항상 얘네들이 최고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 얘 어디로 떨어지던 간에 요거를 좀 잘 잡아두기 바랍니다. 되겠죠? 예, 요거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선은 요걸 한번 우리가 요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
여기가 이제 가장 바닥 상태고요. 여기보다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럼 요 에너지 차, 얘가 만약 여기서 여기로 점프하거나 그럼 얼마만큼 흡수해야 되냐,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떨어질 때 얼마만큼을 토해내느냐, 이거 계산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요 간격이 바로 10점이죠. 그냥 빼면 돼요. 빼가지고 무슨 거기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빼서 그냥 절대값만 취하면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제 숫자적인 값으로 우리가 나타낸 거니까, 양으로 따지는 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요 간격의 에너지 요 차이는 얼마가 됩니까? 1.89가 되네요. 그렇죠? 1.89. 그리고 그 다음 간격은 요거 두 개 간격, 요거 두 개 간격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0.66이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10.2만큼의 에너지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40의 요 에너지 레벨 2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점프하는 거예요. 전이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 10.2보다 부족한 에너지 먹었어요. 점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다 알아. 이건 다 알아. 10.2보다 높은 10.4를 받았어. 그럼 얘 지금 에너지 먹어서 여기 점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없다고. 이게 디지털 개념이라니까요. 남는 거 먹으면 이만큼 나머지 그냥 안 쓰고 여기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확히 10.2만큼을 먹어야지만 얘가 여기로 올라가고, 나머지 얘보다 남는 애도 어떻게 된다? 안 먹어요. 아까 그게 봤던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딱 그만큼의 에너지만 딱 그만큼의 에너지만 먹어서 그 부분이 빈대니까. 남는 것도 비면 뭐 그럼 이만큼 얘도 먹고 하면 이게 또 연속적으로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딱 그만큼의 양, 10점이면 10.2 이것만 먹는 거지, 혹은 이만큼만 방출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은 거 10.3 안 먹어요. 10.4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먹으려면 10.2보다 더 더해진 1.89를 더해진 그 값을 먹으면 걔는 1로는 갈 수 있어. 하지만 요거랑 더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애는 어떻게 된다? 안 먹는다고. 이게 디지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개념 잘 잡고 넘어가야 돼요. 대부분 부족한 거는 안 되는 거 다 하는데 조금 남으면 되지 않을까? 남으면 먹고 나머지, 그게 아니에요. 딱 그 값만 먹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지가 뭘 어떻게 알고 딱 그 값만 먹느냐 이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 자,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A 과정을 거쳐서 A는 에너지를 흡수했대요. 이만큼 지금. 그럼 에너지 이거 먹고 이거 다 더한 만큼만 딱 먹어야 여기서부터 요로 점프하는 겁니다. 그렇죠? 레벨 4로, 레벨 1에서. 됐죠?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빛을 이만큼 먹었다가 이제 토해내면서 이제 다시 레벨이 다운되고 있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이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 나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가시광선 연료. 이게 이렇게 나와. 가시광선 연료 여러분 발모 계열이죠. 그러니까 N2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N2로. 그러니까 요건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안 주어지고. 그래서 이건 가시광선이니까 N2로 떨어지고 있을 때 A는 그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빛이래요. 그럼 N2로 떨어질 때 파장이 제일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3에서 2로 떨어질 때. 무조건 2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인데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무한대에서 2로, 자유전자가 1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작은 거, 파장이 제일 길다 했기 때문에 에너지 제일 작은 거니까 바로 요 앞에 있는 레벨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C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C. 요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한번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면 A는 D 과정, 자 C 과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나는 라이먼이지. 라이먼 계열 아니죠. 발머죠. 가시광선. 자, 그 다음 C 과정에서 3.4 일렉트. 이거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89죠. 이것도 계산 잘못돼서 잘못된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C 과정에서 방출한 빛의 파장은 B 과정에서 방출한 빛의 파장보다 길다. 자, C 과정보다 B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더 세겠죠. 이 간격이 넓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파장 부위 어떻게 됩니까? 짧아야 된다. 진동수랑 파장을 여러분 구분 잘해야 되겠어요. 그다음 전자가 A 과정에서 흡수한 에너지는, 그렇죠? A 과정에서 흡수한 에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수한 에너지는 BCD 과정을 거치면 방출 에너지 합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 살펴봤는데요.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왕쌤 이광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